예, 이번 시간 우리 교재 파트 3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월 급여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고 있죠. 자, 이렇게 납부하고 있고, 자, 이 매월 지급한 급여에 대한 세액들이 1년간 지나고 나면 총 근로소득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매월 납부한 세액하고 비교하는 부분이죠. 비교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정산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매월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의 합계액과 확정된 정확한 세액을 비교 정산한다. 이게 연말정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과정과 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연말정산 지금쯤이면 이제 그러니까 관련 직원들한테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진행한다 내용들을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합니다. 요건 누가 하느냐 하면 직원들이 하겠죠. 그죠? 직원들이 수집해서 회사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회사 제출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제출되는 서류를 받아서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을 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 진행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 교부하도록 되어 있죠. 회사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연말정산이 진행이 되고 나면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을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3월 10날까지 반드시 하고요. 월별 납부자 7월 10날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급명세서는 월별 납부자든 반기별이든 상관없이 구분 없이 모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모두 제출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두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는 3월 10날까지 누락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과 환급 신청은 3월 10날까지 합니다. 반기별 납부자 7월 10날까지 진행을 하고요. 자,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3월 말경에 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을 했다면 자, 이러한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관련되는 준비 서류가 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원래는 이제 근로자가 직접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부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영세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는 근로자가 작성하는 게 원칙이지만 연말정산 의무자, 즉 원천징수 의무자가 작성을 대신해 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그 내용을 보고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 감면 관련되는 서류는 소득세액공제 정리한 후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다 익히신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연도 중에 재취직한 근로자 또는 이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과정들도 전부 다 우리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나면 자동으로 확인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의무자와 연말정산 시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무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당해 연도에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 법인이 연말정산 의무자다. 2월달 급여 주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2월달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2월달에 연말정산 진행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도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에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 퇴직하는 달에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합니다. 자, 근무지가 2곳 이상이면 어떻게 되느냐? 종된 근무지와 주된 근무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종된 근무지에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즉 종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1차 진행한다라는 거죠.
1차로 진행하고요. 주된 근무지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2차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된 근무지든 주된 근무지든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은 각각 회사별로 연말정산은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준비 서류는 어디다가 제출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종된 근무지와 주된 근무지의 양쪽에다 제출하시면 혼선이 생깁니다. 양쪽에 제출하시지 마시고 주된 근무지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된 근무지에는 제출하지 않고 주된 근무지에만 제출해서 연말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시기가 되겠습니다. 원칙은 월별 납부자나 반기별 납부자 여부에 상관없이 2021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진행하면 됩니다. 지급할 때 하는 겁니다. 근데 2월달 급여를 2월달에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자, 미지급하거나 또는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두 개 합쳤을 때 결론은 2월달에 연말정산한다. 그죠? 연말정산 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자, 급여를 지급했든 안 했든 간에 2월 달에 연말정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오죠? 연말정산 진행한다. 자, 그 다음입니다. 연말정산에 중도퇴직자의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2020년도 중도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한다. 예를 들어서 20년 5월 달에 퇴직을 했다라고 하면 5월 달에 퇴직하고 6월 달에 급여를 지급했다라고 하면 지급할 때니까 20년 6월 달에 6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진행합니다. 퇴사 시까지 발생한 특별공제, 특별세액공제는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뭡니까? 그 건강보험, 고용보험 관련되는 부분과 국민연금 있죠. 국민연금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들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나머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시면 처리가 가능한데 중도퇴사자는 거의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공제 시에는 다음 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추가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추가 공제 신청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중도퇴직자가 퇴직자인데 21년 1월 달부터 2월 말 사이에 퇴직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20년도 연말정산은 21년 2월 달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1년 퇴직하는 달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21년 1월부터 퇴직한 날까지는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죠? 자, 계속 근로자가 근로를 하다가 21년 1월부터 2월 달 사이에 퇴사를 하게 되면 20년도 연말정산과 21년도 중도퇴직에 대한 연말정산 두 번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득처분과 연말정산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인정상여는 우리 근로소득 범위에서 살펴봤듯이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흐름을 한번 보면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급여는 매월 원천 신고했을 거고요. 그리고 21년 2월 달에 연말정산했을 겁니다. 그리고 21년도 3월 10날까지 직업명세서 제출했고 급여 관련되는 신고 업무가 종료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종료됩니다. 자, 그런데 20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언제 이루어지느냐? 21년도 3월 31일 날 진행이 됩니다. 세무조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세무조정 때 상여라고 하는 소득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여소득처분은 인정상여고 근로소득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되는데 이 근로소득에 대한 귀속 시기가 언제냐? 근로소득을 몇 년도 근로소득으로 볼 거냐? 근로소득 소득처분이 나온 연도는 21년도에 나왔지만 귀속 시기는 세무조정 대상 사업연도 2020년도 귀속이 됩니다. 2020년도 귀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2020년도 근로소득이 2021년도에 연말정산 이거 모든 게 다 끝났는데 다시 나타난 거죠. 이때 어떻게 할 거냐? 결론은 연말정산 다시 해라라는 겁니다. 그죠?
귀속은 2020년도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근로소득이 추가로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됩니다. 그죠? 자, 3월 10날까지 연말정산에서 2월 말까지 연말정산해서 모든 거 정리할 때까지 20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다 정리했는데 3월 달에 21년도 3월 달에 근로소득이 다시 나오면 연말정산할 때 없던 소득이 다시 나온 거죠. 그 경우에는 다시 연말정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지급은 언제 한 걸로 볼 거냐 하는 건데 법인세 신고일 지급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21년 3월 31일 날 지급한 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자, 그렇게 되면 귀속연월은 21년 2월, 지급연월은 21년 3월로 해서 다음 달 10일인 4월 10날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귀속연월이 21년 2월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21년 2월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거는 뒤쪽에서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속 시기는 20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신고할 때 귀속연월은 21년 2월로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건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방법을 보면 오른쪽에 신고 구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월별 신고자이기 때문에 월별로 체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을 다시 해서 신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연말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 이유가 뭐냐? 상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소득처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귀속연월은 21년 2월, 지급연월은 21년 3월. 지급은 법인세 신고일입니다. 법인세 신고일이 됩니다. 신고일이고요. 귀속은 그죠? 근로소득 귀속연도입니다. 귀속연도인데 귀속연도는 20년도죠. 그죠? 사례를 보면 20년도에 해당이 되어야 될 겁니다. 20년도 세무조정 때 나온 건데 21년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 이유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주의할 점은 자, 소득 처분과 관련되는 것은 월별이든 반기별 납부자든 모두 신고 대상이다 라는 겁니다. 반기별은 7월 달까지 신고를 해야 되죠. 원래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합친 거를 7월 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 처분과 관련되는 것은 3월 달에 지급한 걸로 보고 신고 언제까지 해라? 21년 4월 10날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월별 납부자든 반기별 납부자든 무조건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3월 달에 법인세 신고했으면 4월 10날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되느냐? 2월 10날까지, 3월 10날까지 지급명세서 이미 다 제출을 했죠. 다 제출을 했는데 그 제출한 부분을 수정해서 제출을 합니다. 언제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때까지 4월 10날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요 부분은 수정 제출하는 부분은 법에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기본적인 흐름상 4월 10날까지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정상여 사례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년 3월 달에 급여가 21년 3월 31일 날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20명 기준으로 8천만 원이고 간이세액이 95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20년 세무조정 21년 3월 달에 세무조정할 때 인정상여가 나왔습니다. 한 명인데 1억 원이고 추가소득세가 3천만 원입니다. 이 추가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서 재정산 후 추가 납부세액입니다.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납부세액을 계산한 게 3천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됐다라고 하면 자, 어떻게 신고하는지를 보면 자, 3월 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원래 3월 달 부분이 있죠. 귀속 3월, 지급 3월이고요. 자,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죠? 20년도 부분인데 20년 귀속 부분인데 21년 2월 달로 제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귀속은 21년 2월 달, 그 다음에 지급은 3월 달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인 신고분, 정기 신고분 매월입니다. 그죠? 매월 체크를 했고요. 21년 3월 지급으로 해서 20명에 95만 원 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소득처분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소득처분과 관련되는 부분에는 신고 구분에서 매월, 그 다음에 연말 소득처분 정리합니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귀속은 21년 2월과 21년 3월. 3월은 법인세 신고일, 그죠? 신고일을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자, 귀속은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귀속과 관련되는 의미는 뒤에서 보도록 하고, 세액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연말정산난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지급금액 1억 원이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납부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3천만 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기신고 내용과 소득처분 신고 관련되는 내용을 마감해서 신고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처분과 관련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더 자세하게 보시면, 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귀속연월 중에 21년 2월이라고 하는 표현 또는 1월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귀속연도 2월이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21년 2월 달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관련되는 세액입니다. 자, 21년도 2월 달 또는 1월 달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관련되는 세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전년도인 20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소득과 세액이 두 개가 동시에 있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귀속과 지급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귀속과 같은 지급 기간에 있는 것만 신고를 합니다. 근데 연말정산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죠? 20년도 거에 대한 연말정산 내용의 신고 내용은 21년도 2월 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연말정산 내용을 1월 달에 포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 달 급여를 2월 달에 지급해서 3월 10날에 신고하는 경우이죠. 그런 경우에는 1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귀속연월 중 2월이나 1월이라는 표현은 당해 연도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관련되는 세액뿐만 아니라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게 동시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표현이 이렇게 됩니다. 귀속이 21년 2월 달이고 이렇게 연말정산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 신고서를 보시는 분들은 이 1억 원은 소득처분과 관련되는 거고 20년도 근로소득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거죠. 그죠?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 귀속연도의 직전 연도를 의미하는 거다.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말정산 인정상여와 관련되는 연말정산 귀속 시기는 21년 2월로 표시하면서 직전연도 20년도 귀속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인정상여와 관련되는 귀속연도는 직전연도 연말정산 소득이 있는 연도로 표현을 하시면 돼요. 1월 달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 내용을 표현했다면 21년 1월로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2월 달에 했다면 2월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3월 달이 있느냐? 3월 달은 연말정산 할 수가 없죠. 연말정산 내용은 3월 10날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3월 달은 없습니다. 1월 내지 2월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월 달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는 각각 별지로 신고서를 작성한다. 수정신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각각 별지로 하죠. 정기신고와 별도로 두 장을 사례에서 보셨듯이 두 장이 됐죠. 그 이유는 귀속과 지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두 장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통은. 수정신고서가 아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반기별 납부자도 매월 납부자하고 동일하게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보통은 4월 10날이 될 겁니다. 그죠? 4월 10날이 되겠고
만약에 법인세를 2월 달에 신고하게 되면 3월 10날이 되겠죠. 그러니까 법인세 신고가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기한 종료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 정기신고가 되는 부분이고요. 수정신고 때 나올 수도 있고 세무조사를 통해서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날짜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처분을 인하여 증가되는 금액은 당초 신고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처분 금액과 추가정산 세액만 기재해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다만 직연명세서는 당초분의 직연명세서에 소득처분 금액을 반영해서 재작성된 직연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다. 수정해서 직연명세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취직자의 연말정산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자, 재취직자의 경우에는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고 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연말정산합니다. 그러니까 전근무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우리 회사에 입사했다면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합산해서 연말정산해 줍니다. 자, 이때 기납부세액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결정세액으로 해야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에 결정세액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실질적으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에 연말정산 시에 필요한 서류 내용 정보는 뭐냐면 근무처별 소득명세, 그 다음에 비과세 세액 명세 중에 72번에 있는 결정세액, 그 다음에 정산명세 중에 연금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보험료 관련되는 정보,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 교재에 잠깐 보시면 교재 184페이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굵은 선으로 박스 표시해 놓은 거 있죠. 그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결정세액 나온 부분 72번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내용 보시면 우리 교재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교재 서식은 73번으로 되어 있는데 73번에 있는 소득세 142만 원인가요? 이 숫자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77번에 차감징수세액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137만 원 나와 있는 거죠. 이런 숫자 넣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결정세액을 보고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시면 자, 이렇게 생겼고요. 중간에 생략이 되어 있는데 기납부세액은 여기에 있는 결정세액 250만 원 요걸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중간에 생략되어 있으니까 밑에 하단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뭡니까? 잘못해서 74번에 있는 주형 근무지나 차감징수세액에 있는 마이너스 210만 원이라든가 뭐 이러한 숫자를 입력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보실 필요가 없고요. 보실 필요가 없고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란에 있는 250만 원과 지방소득세에 있는 25만 원 이 부분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미제출 시에는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전근무지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달라고 했는데 안 준다라는 거죠. 안 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그냥 현 근무지에 있는 소득만 갖고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합산 신고 안 하면 세금이 오히려 줄어드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제출한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본인이 직접 합산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이중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다 5월 달에 안내문을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합산 신고하세요라고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된 내용 갖고만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관련되는 우리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인정상여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178페이지에 인정상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인정상여 관련해서 우리 법인조정에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2020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할 때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작성하게 될 텐데요. 세무조정하시게 되는데 그때 보면 예를 들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표이사 거다 라고 해서 1억 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1억 원이 상여 처분이 일어날 겁니다. 이 상여 처분이 일어나게 되면 이 부분이 인정상여가 되죠. 2020년 귀속에 대한 부분이 2021년도 법인세 신고할 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2021년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할 때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 이 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정상여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면 자, 소득 및 과표 밑에 보시면 소득자료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소득자료명세서에서 자, 1번 인정상여 선택하게 되고요. 귀속연도, 소득 귀속연도는 인정상여는 세무조정 대상연도라고 했죠. 세무조정 대상연도가 2020년도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관련해서 1억 원이었죠. 자, 1억 원 정리를 합니다. 금액 정리하고요. 자, 연말정산 여부에서 연말정산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했다라는 겁니다. 연말정산 여부에서 여로 선택하면 원천징수할 세액은 제로로 표시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처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에서 소득자, 대표자, 소득자 등록하시고요. 연말정산 원천징수 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인세 신고는 완료가 될 거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인사급여 쪽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갑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가서 계속근로자에 대해서 홍길동이 백두산이 있겠죠. 백두산 관련해서 소득명세로 가셔갖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 인정상여라고 있습니다. 그 인정상여 부분에서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위에 보시면 13-3번에 과세대상 추가라고 해서 인정상여 추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추가 부분에 인정상여 1억 원을 등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면 자, 취소하고요. 연말정산 입력 쪽에서 보시면 자, 결정세액이 363만 8,173원이었죠. 자, 이 금액을 메모를 하신 다음에 소득명세에서 인정상여 금액을 추가로 1억 원을 넣습니다. 재정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1억 원을 넣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관련되는 부분을 정리하신 다음에 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거의 3천만 원 가까운 금액이 세액이 늘어나죠. 증가되는 세액만큼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증가되는 세액을 확인하신 다음에 재정산을 하신 다음에 종료를 합니다. 종료를 하고 우리 작업연도 인사 쪽의 작업연도를 2021년도로 수정을 합니다. 2021년도로 수정을 하신 다음에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로 갑니다. 2021년도 3월달 급여에 대한 부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3월달 급여 작성합니다. 20명 8천만 원에 95만 원에서 정상적으로 신고서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처분과 관련되는 부분은 2월 달입니다. 그죠? 연말정산을 2월 달에 했기 때문에 2021년 2월 달, 그 다음에 2021년 3월에서 정기분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때 지급할 때 관련되는 부분 제가 이미 마감을 해놔서 그런데요. 관련되는 부분 연말정산 1명, 총 지급액 1억 원, 추가 납부세액 3천만 원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마감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마감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 관련되는 부분에 연말정산이라고 자동으로 표시가 되긴 합니다. 자, 제가 내용을 삭제를 하고 다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귀속과 지급기간을 입력하신 다음에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추가로 1명이고 1억 원입니다. 1억 원이고 추가 납부세액이 3천만 원이고요. 자, 납부금액 3천만 원입니다. 납부금액 3천만 원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말이라고 표시가 되고 소득처분에는 별도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소득처분에 별도로 체크를 하신 다음에 마감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감하신 다음에 전자신고로 가서 마감하시면 되는데요. 전자신고란에서 원천세 전자신고 쪽에 가셔갖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전자신고 쪽에서 자, 지급기간 3월이었죠. 3월로 해서 관련되는 부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2월 3월 귀속 2월 3월이 있고 귀속 3월 3월이 있습니다. 이 두 장을 마감해서 신고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작해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정상여와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굳이 이렇게 연말정산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되는 부분 세무조정 상황에서 상여 처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하는 과정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좀 할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하고 나면 20년도에 가셔갖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해서 재정산한 부분이 있었죠. 이 재정산한 부분에서 백두산 관련되는 부분을 작업 완료하신 다음에 관련되는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관련되는 백두산 관련되는 부분을 백두산 관련되는 부분을 마감을 하신 다음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억 원 인정상여 1억 원 반영된 내용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제출이 수정신고서 작성하는 방식대로 작성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수정신고 형태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상여가 반영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제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0날까지 재정산해서 제출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인정상여와 관련되는 부분은 월별 신고자든 반기별 신고자든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법인세 신고일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제출하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